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랑할 땐 나도 이제 부글부글 끓지. 하지만 이제 그 바로 전 단계가 제일 뜨거운 단계죠. 이것도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마비안스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자전거 타면서 영화 보기 어때요? 미안해요. 그럼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갖고. 혹시 이게 이제 그 리액션이 뭐랄까 좀 뭔가 조금 노래, 춤, 그리고 간단한 스쿼트, 뭐 1분, 뭐 플랭크 1분,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영화 보기가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 그런 것들 혹시 춤하고 노래하고 자전거 3분하고 플랭크 1분하고 스쿼트 1분하고 또 뭐 있을라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좋으신가요, 모드님?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30분을 할 수 없는 점, 영화를 볼 수 없는 점. 자전거 쏘고 영도로 이으시면 좀 더 가성비 있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뭐 좋은 방법 제시 감사합니다. 레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의 제시. 하지만 이제 또 그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또 그럴 수 그래서 혹시 어떤 게 좋을까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혹시 보고 싶은 리액션 자전거 3분 그 잇몸 일으키기 30번 그리고 물구나무는 안 되고 벽구나무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요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벽구나무, 벽대고 물구나무 서는 거. 오늘의 영화는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022년도에 나온 영화이고 멜로 영화예요. 노르웨이 영화고요. 128분이라는 꽤 긴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배우는 레나테 레인스베, 앤더스 다니엘슨, 할버트 노르드름 등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또 출연을 하고요. 감독님은 그 요아킴 드리에라는 감독님이십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약간 뭐 유동적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딱 정해진 월금 둘 다 하는 날들이 보통 많을 겁니다. 예. 보통은 월금 둘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번 월요일처럼 한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할 겁니다. 보통은 합니다. 자, 이 영화를 그러면은 뭐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겠지. 사연 저번에 써온 것도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걸 오늘 해봐야겠다면 그런 걸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겠지.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실망이야. 실망.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율리에는요, 바로 여기 보이는 율리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왜냐하면은 의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트레일러로 해도 되는데 그게 약간 정확하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그냥 요렇게 말로 하는 게 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율리에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우선은 요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스터예요? 요게 포스터예요. 요게 포스터입니다. 예,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 귀찮나 보네요. 아니야, 이게 포스터예요. 이게 포스터. 참, 아무튼,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 율리에라는 굉장히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의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 의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혹시 일부러? 아니. 혹시 일부러? 서울대 일부러? 딱 봐도 외국 사람인데. 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서울 의대를 갈 수는 있겠지만 갔겠냐고. 아니요.
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진행을 못 하겠네. 나 참, 아무튼 간에, 그, 율리에라는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우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막 해부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약간 목수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 했는데, 전공을 조금 바꿔서 그러면은 심리학 쪽으로 가보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쪽을 알아보고 전공을 틀었죠. 그래서 그때 머리끈입니다. 그때 생각했던 거는 이게 정신적인 거,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내가 굉장히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율리에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데 이 율리에가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또 율리에 학생을 좀 예뻐했어요. 그러다가 둘이 그만 잠을 자고 맙니다. 근데 이 잠자는 사건은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율리에가 그 교수님이랑 자고 나서 교수님 사진을 좀 찍어요. 핸드폰에다가. 그리고 그 핸드폰에 교수님 찍은 사진들을 열심히 돌려보는데 율리에가 딱 꽂힌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카페 같은데 의자 되게 예쁘게 놓고 밖에 창문 쪽에 빛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은 한 편의 그림 같잖아요. 괴물하자나님도 소희님도 어서오세요. 영화라는 것은요 원래 이 정상적인 인물만 보여줄 수 없고 이런 인물들을 여러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전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만 나올 수는 없답니다. 그냥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을 딱 보다가 어떤 카페에 빛이 너무 예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율리에가 찍었거든요. 율리가 그때 나 심리학을 때려치우고 그러면 사진을 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한번 가서 어머니 나 사진 배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당황하죠. 왜냐하면 딸이 원래는 의대를 다니다가 심리학 쪽으로 전공을 틀었다가 이번에는 정말 연고지도 없는 사진을 배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만 된다면 딸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좀 이렇게 편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진가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가던 길과는 너무 다른 길을 택하는 딸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래, 너가 원한다면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율리에는 사진 기사가 되고 싶어서 사진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뭐 사진을 배우러 또 다니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떤 파티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였어요. 그가 쓴 책이 심지어는 영화로 제작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리에가 그 남자와 막 대화를 하는데 이 남자가 본인이 쓴 만화책을 읽었냐고 물어봅니다. 율리에가 사실 제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얼핏 기억나는 것들을 남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는
악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44살의, 그러니까 율리에는 29살이었는데 악셀은 44살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 청년이었어요. 근데 악셀이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율리에랑 악셀이랑 그날 대화를 하다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리에를 악셀이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날 밤 그만 둘이 잠을 자고 맙니다. 근데 이제 악셀 입장에서 보면은 악셀은 이제 44살이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그 율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랑 앞으로 지내게 되면 내가 율리에를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어영부영 이 여자랑 시간을 보내도 될까? 그녀는 29살이고 나랑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고 그럼 우리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나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29살 율리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전공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악셀은 율리에게 내가 앞으로 너와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나는 너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여기서 그만 가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리지 않았어. 나랑님 어서오세요. 율리에는 알겠어 라고 악셀의 말을 수긍하고 짐을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악셀의 집을 나서서 현관문을 닫는데 그 순간 율리에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되게 반대로 생각하면 악셀이 율리에게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에는 날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깊이 생각을 해주다니 내가 그에게 반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악셀의 집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악셀이 문을 열자마자 그에게 키스를 퍼붓죠. 악셀은 율리에랑 동거를 하게 돼요. 둘이 이제 너무 이 사람이 그 만화책 만화가인데 너무 이제 사랑에 이제 그 깊이 빠지고 둘이 막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요. 동거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악셀은 잘 나가는 만화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은 그가 하는 말들도 다 재밌고 그가 하는 생각들,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가치관들도 처음에는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느껴져요. 율리에도 그가 되게 뭐 이런 점들은 확실히 작가라서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겪는데 어느 날 악셀의 친구들 모임에 율리에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일치기 모임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여행처럼 이렇게 장소를 빌려가지고 같이 막 노는 그러니까 파티도 하고 뭐 이런 그 바베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장소였어요.
악셀입니다. 악셀입니다. 용자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랑님도 어서오세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악셀이 정은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친구들 모임에 올리엣을 초대하게 된 거죠. 근데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키우고 있었어요. 악셀의 파티에 초대된 올리엣은 아무래도 본인의 나이보다는 10살 넘게 많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하는 여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올리엣이 적응이 되지 않았던 건 바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올리에는 사실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도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친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악셀이 너무 이 파티장에서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써왔지. 대충 써왔죠. 대충 써왔죠. 이렇게 대충 써왔지. 근데 조금 뭔가 계속 끊어지네. 그래서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아 이게 참 영상이 없이 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저도 느꼈는데 영상 없이 하는 거 너무 힘들다. 특히 이게 좀 채팅창을 안 볼 수도 없고 참 힘들구만. 힘들어. 아니 그거 그만 말해.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자 아무튼 좋아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꾸 할 수 없는데 그 영상을 아무리 포토샵해도 그 저작권이 마찬가지인 건데 그거 이제 저번에 얘기했었지. 그래서 아니 짜증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작권에 안 걸릴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10번 했지.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해선. 보통 이제 뭔가 물어보셨을 때 한 5번 정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보통 계속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한 쭉쭉 저 이렇게 몇 번 안 된다고 했다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안 된다 했고 저저번에도 안 된다 했고 저저번에도 안 된다 했고 아이고 짜증날 땐 달달한 도네가 치료제입니다. 절대 짜증낸 거 아니에요. 짜증낸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뭘 짜증을 왜 냅니까? 아이고 만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리액션 있으신가요? 아니 짜증낸 거 아니야.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자전거 3분이라든지 스쿼트라든지 뭐 예. 자전거 3분이라고 아이고. 하셨죠? 그러면 이따가 3+3분. 네, 이따가 자전거 6분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자전거 6분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 짜증낸 게 아니고, 그냥, 이거지. 절대 짜증낸 거 아닙니다. 절대 짜증낸 거 아닙니다. 안구리당요. 이따가 한번 6분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애가 악셀의 파티에 초대를 받아요. 악셀의 친구들이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악셀의 친구들이 다 유부남 유부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부 커플들이 많았거든요. 모두 아기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올리에는 이 파티에서 혼자 덩그러니 잘 어울리지 못해요. 겉으로는 함께 웃고 술도 마시고 요리도 하고 했지만 이들과 깊이 융화될 수 없었죠.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랬는데요. 악셀은 올리에에게 우리도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악셀은 아이를 원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죠. 하지만 올리에는 악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리에는 자신의 꿈이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올리에의 나이가 29살이잖아요. 29살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곧 30이라는 건데 30이라는 거는 인생의 굉장히 큰 갈림길 그 중간에 서 있는, 그래서 뭔가 많은 것들이 변화가 곧 될 거지만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 모르고 서 있는 그런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많은 게 변화되는, 그리고 변화하고 싶은 불안정한 나이. 노르웨이 영화입니다. 아까 했어요. 올리에 29살.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올리에는
아직까지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악셀이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자 오히려 올리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악셀이 지금처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듣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둘은 작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과의 파티가 끝나고 나서도 둘은 조금씩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요. 특히 악셀이 잘 나가는 만화책 작가였잖아요. 이 바켓이라는 만화책이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된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묘하게 올리에는 자기 남자친구에게 좀 그 질투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이 영화 발표 덕분에 성대한 파티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셀을 축하해주러 왔어요. 영화 제작이 들어가서 너무 축하한다고. 악셀은 많은 사람들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본인의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사인도 해주는데요. 올리에는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리에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미 자기 남자친구 악셀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올리에는 악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저 남자의 옆에서 조연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 파티를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올리에는 일찍이 파티를 먼저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한참을 길을 헤매면서 여기저기 걸어가는데 저기 옆에 또 다른 파티를 열고 있는 한 집을 발견해요. 올리에는 그 파티가 누구가 연 파티인지, 그리고 그 파티에 어떤 주제로 열린 파티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한 집에서 열린 파티였어요. 결국 올리에는 충동적으로 한번 거기에 들어가 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올리에는 파티 복장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올리에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렇게 모르는 파티장에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때 올리에와 대화를 나눴던 여자 2명 중에 한 명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나 너무 걱정이야. 아이를 많이 안아주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올리에가 또 막년에 의사 선생님이 될 뻔했었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아이를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아이가 마약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완전 망언을 하게 된 거죠.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런데 올리에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엉뚱한 소리로 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즐겼어요. 그런데 그때 올리에와 함께 피식하고 웃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이빈드라는 남자입니다. 이 에이빈드라는 남자 역시 이 파티장에 초대돼서 온 남자였는데요. 이 에이빈드는 제정신이 아니죠. 잠깐만요. 이게 제가
여기 둘이 이제 담배 키스를 나누고 있잖아요. 바로 이 담배 키스를 나누고 있는 이 남자가 에이빈드라는 남자입니다. 예. 이 파티장에서 처음 만난 그입니다. 이 남자는 이날 올리에를 처음 봤어요. 근데 올리에가 혼자서 너무 파티도 잘 즐기고 심지어 춤도 되게 멋지게 막 자두치가 돼서 추는 거예요. 에이빈드는 그런 그녀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 심지어는 이상한 망언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장난이 심하잖아요. 에이빈드는 그녀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에와 에이빈드는 서로가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죠. 근데 둘은 정말 둘에게 너무 끌렸어요. 그 있잖아요. 이런 파티장에서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커플들. 마치 그 둘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둘은 우리는 서로 연인이 있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잘 생각하면은 그 방과 후에 하는 딴짓이 더 재밌고 또 약간 야자 같은 거 튈 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둘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주고 받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둘은 혹시 내가 너를 깨물면은 이빨로 우리가 좀 선을 넘는 걸까 하면서 서로를 물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담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기로 키스를 나누면 이건 선을 주고받는 걸까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선을 넘나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너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준다면 이거는 선을 넘나드는 걸까? 뭐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그러니까 이 말은 섹스는 안 했다는 거죠. 둘이 그러니까 우리는 선은 넘지 않았고 뭐 이 정도는 우리끼리 잠깐 비밀스러운 장난? 그 정도로 둘은 밤에 재밌게 놉니다. 심지어 이제 해가 막 떴어요. 해가 떴는데 둘이 이름도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에이빈드는 율리에게 혹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율리에가 솔직하게 내 이름은 올리에야. 하지만 너 이름은 나에게 알려주지 마. 만약에 너가 내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이름을 알려주면 나는 너를 100% 찾아볼 거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절대로 너가 사는 곳, 너의 이름, 너의 나이, 모든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둘은 둘의 정보를 모른 채 헤어지게 돼요. 집에 돌아온 올리에는 또다시 악셀과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악셀은 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만화 작가이기 때문에 앉아서 만화도 그리고 장작도 해야 되고 했거든요. 늘 허리가 아프기도 했고요. 한편 올레는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글을 적게 되는데요. 이 글이 뭐냐면은 이게 조금 좀 선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 잠자리에 관한 글이에요. 실제로 이 글을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글에 대해서 논쟁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주된 내용은 이랬는데요. 내 친구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되게 막 좋은 척을 한다.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부질없는 것 같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 이게 조금 그 물렁물렁 할 때다. 그래서 내가 뭘까? 아 이게 참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다. 난 그거에 좀 더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글이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거 이런 글이었어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다. 뭐 이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 글을 봤던 악셀이 막 칭찬을 해줘요. 올리의 글을 보면서 당신은 너무 독창적이고 당신의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 흥분하게 해준다면서 그녀를 더 치켜 세워주죠. 심지어 악셀과 올리에는 서로 찐한 스킨십도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게 올리와 악셀은 함께 지내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그 주위의 어른들에게 서로를 소개시켜주기도 합니다. 올리에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올리에게 굉장히 좋은 어머니셨어요. 올리에가 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올리에를 믿어주시고 올리에의 생일 같은 거 기념일 다 빠지지 않고 챙겨주시는 편이셨더라면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물론 아버지는 지금 이혼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에서 아이까지 낳고 지내셨습니다. 근데 올리에는 늘 여기에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올리에에게는 전혀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녀의 생일날 분명 아버지가 축하해주러 오신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막 이렇게 늘어놓으시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올리에가 결국은 직접 아버지의 집까지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아버지는 올리에를 보면서 말로는 반갑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아버지의 눈에 올리에에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올리에는 이것저것 아버지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옆에서 올리에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고 있던 악셀이 더 좀 분노에 차게 돼요. 왜냐면 보통 아버지는 딸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올리에게 무관심이고 올리에 혼자 혹시 다음번에 시간 되냐고 하면서 아버지의 스케줄을 물어보는 게 악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할 수 있지? 라는 물음표가 띄어지게 된 거예요. 악셀은 올리의 아버지에게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올리의 아버지가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고 또 주차비도 내야 되고 또 얼마나 걸리지? 하면서 주차비를 내려면 30분에 한 번씩 내야 되지 않나? 그게 가능한가? 라고 다시 말을 돌리는데요. 악셀은 여기서 지지 않고 우리 집 앞에 대면은 공짜니까 우리 집 앞에 대라고 하시면서 또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오히려 올리에가 악셀을 말리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또 핑계를 대세요. 바로 그때 아버지의 딸이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 가정에서 낳은 그 올리에게 이붓 동생이죠.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올리에게 막 동생 칭찬을 해요. 딸 칭찬을. 아니 우리 애가 경기를 했는데 너무 잘하고 나중에 보러 오라면서 이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버지가 올리에 대한 사랑보다는 지금 이 새 가정에서 낳은 이 딸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느껴졌죠. 결국 올리에는 또다시 상처를 받고 집을 나서는데요. 악셀이 얼마나 좋은 남자냐면은
이런 울리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줍니다.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나중에는 솔직하게 말했잖아 라면서 울리를 웃음 짓게 만들어 주는데요. 악셀은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섬세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해 줄 줄 아는 굉장히 따뜻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울리에는 조금씩 그와의 관계가 버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옆에 서면은 본인이 조연이 되는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아니고 동거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점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올리에게 말을 걸어요. 바로 이 서점에 찾아온 한 손님이었는데요. 그린 요가라는 책이 있는지 물어봐요. 이 그린 요가라는 책을 올리에가 검색을 하는데 이 서점에는 없었어요. 근데 올리에가 그 여자 옆에 있는 남자를 봤는데 많이 익숙한 거예요. 그때 올리에와 눈이 마주친 남자 역시 눈이 번쩍하고 동그랗게 떠지는데요. 바로 그날 파티에서 이 담배 키스를 나누었던 에이빈드가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우연히 이 서점에 들어와서 올리에를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죠. 올리에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말까 너무 막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에이빈드 옆에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커플은 다시 서점 밖으로 나서는데 올리에가 이제 나는 저 남자와 다시 볼 일은 없겠구나 싶은데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바로 이 에이빈드였는데요. 에이빈드가 올리에에게 내 여자친구에게는 물건을 놓고 왔다고 말했으니 잠시 나와 대화 좀 해주라면서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당신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은 나와 언젠가 만나서 대화 좀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올리에가 이때 끄덕끄덕 대화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둘은 이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또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게 되고요. 둘이 또 서로 잘 맞으니까 대화도 잘 되고 또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에이빈드와 악셀이 달랐던 점 한 가지는요. 악셀은 이미 성공한 40대라면 에이빈드는 올리에처럼 아직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방향을 못 정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올리에가 에이빈드의 이런 점들이 더 마음에 들게 됩니다. 천남은 묘사요? 뭐 이렇게 막 선 넘은 묘사가 있을까? 선 넘은 묘사 그니까 막 예. 아무튼 이렇게 했죠. 아무튼 간에 피곤하다가 서한 발음해 죽기는 해. 그리고 올리에는 그와 바람을 핀 거잖아요. 이제는 바람이야. 그 전에는 바람이었지만 사실 말을 안 하면은 그렇게 묻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올리의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악셀에게 솔직하게 그러나 100% 솔직하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있지,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너무 초라해져. 당신은 너무 다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들을 가졌는데 나는 당신 옆에서 내 삶이 점점 초라해지고 나는 늘 당신 옆에 서포트를 해주는 존재 같아. 그래서 난 당신과의 사랑이 더 이상 나에게는 반가움이 아니야. 이때 악셀이 나 사랑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올리에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셀이 올리를 막 붙잡아요. 올리를 붙잡으면서 날 떠나지 않으면 안 되냐고 그녀를 붙잡는데 사실 이때 악셀은 그녀가 외간 남자와 이 바람을 피고 왔다는 사실을 몰랐죠. 올리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올리에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를 다독여줍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헤어지자 하고서 뒤돌아서 나 갈게라고 헤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상대방이 붙잡으면은 또 헤어지자고 한 쪽은 이렇게 달래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의 감정들을 좀 추스러주기도 하다가 또 이게 좀 이렇게 둘이 또 잠자리도 가지게 됩니다. 잠자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잠자리가 되었겠군요. 어쨌든 그 잠자리가 끝나고 악셀은 올리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집을 나서면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올리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끄냥이님도 어서 오세요. 발이 간지럽구만. 악셀은 올리에게 당신이 지금 지낼 곳이 없는데 어디서 지낼 거냐고 물어보는데 올리에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엄마 집에서 지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조금 질러 올리에는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고 곧 이어 에이빈드도 본인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죠. 에이빈드 역시 여자친구와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에이빈드의 여자친구는 엄청난 환경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쇼핑을 할 때도 이 여자친구에 맞춰서 쇼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용기라든지 혹은 환경을 훼손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체 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면서 물건들을 사야 됐고 빨대 같은 것도 쓰면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자신의 남자친구 에이빈드에게도 막 주입시키고 이 주입이 어떻게 보면은 강요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이빈드는 어느 순간 그런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환경을 망치고 있구나. 내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내가 조금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되게 이런 죄책감을 늘 안고서 지내고 있었어요. 에이빈드는 결국 그런 그녀와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 것 같은 여자 올리에와 동거를 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빨대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올리에가 에이빈드와 이렇게 연애를 하고 동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또 악셀과 연애했을 때처럼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그가 너무 좋고 그런 있는 시간이 너무 잘 가고 또 이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망
내가 나로서 주체적이게 사는 거,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곧 이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우연히 서점에서 우연히 서점에서 그 전남친 악셀의 그 친구를 보게 되는데, 악셀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심지어 췌장암이어서 악셀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 올리에게 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생리를 안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빨간 줄이 2개가 그어져 있었어요. 이 애는 바로 에이빈드의 아이였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올리에가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실수로 아이를 임신해버린 거예요. 올리에는 너무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에이빈드와 대화를 할 때도 에이빈드에게 자기도 모르게 성질을 낼 수밖에 없었고, 글을 올리에가 썼는데 뭐 그냥 그 자기의 이야기와 새로운 소설 같은 걸 이렇게 잘 합쳐서 썼겠죠. 사실 이 글이라는 게 작가님들이 쓸 때도 그 어쩌다 보면은 아무리 가상의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의 이야기가 조금은 투영돼서 글에 들어가잖아요. 올리의 글도 새로운 소설을 썼지만 거기에 올리의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올리가 어렸을 적의 상처, 아버지에 대한 이런 섭섭함, 이런 것들이 글에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에이빈드가 그 글을 보고서 너 글 되게 잘 썼다. 근데 이게 너 이야기냐고 물어봐요. 너 아버지 이야기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울리에가 이 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에이빈드를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냉랭한 말들. 나는 내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 소설 이야기를 썼는데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냐면서 그에게 화를 내버리고 밖으로 쌩 하고 나가버리죠. 그런가? 에이빈드의 AI입니다. 그렇게 올리에는 에이빈드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악셀이 입원한 병실에 가게 되는데요. 이 병동에 있는 악셀을 올리에는 한참을 고민을 해요. 그를 만나러 가도 되는 걸까? 아니면 그를 만나러 가면 그가 너무 혼란스러워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악셀에게 남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올리에는 그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셀은 정말 오랜만에 본 연인 올리에가 자신의 병동에 찾아와 주었다는 것에 너무 큰 감동을 먹게 되죠. 전날 에이밴드랑 야스하고 다음날 악셀이랑 야스했는데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알아? 확실해. 괜히 악셀 애인데 에이밴드가 똥 밟는 거 아니여. 해명해라.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런 건 아닐 거야. 물론 뭔가 이렇게 시기상 어떻게 된 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자고. 아닐 거야.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에이. 그게 또 동거를 하면서 수일이 지났으니까 또 시기상 에이빈드가 맞을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나왔으면, 아기가 임신되었으면. 악셀은 굉장히 초연해 보였어요. 그는 헤드셋을 끼고 자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면서 열심히 그 허공에 대고 드럼 치는 것처럼 손동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음악에 빠져서 굉장히 무아지경이 된 상태였죠. 올리에가 악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악셀이 올리에를 보고 너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둘이 이제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잠시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악셀이 계속해서 악셀 이거 아닌데. 이 사람이 악셀이요. 요 남자가 악셀입니다. 악셀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요즘 병실에 있으면서 되게 옛날 노래들만 듣고 옛날 추억들만 생각하고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만 떠오르고 그냥 옛날 과거 회상을 많이 한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작품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예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나 너무 무섭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올리에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가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췌장암이 생각보다 전이도 너무 빠르고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치료법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암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올리에는 머리끈입니다. 악셀을 토닥토닥 잘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올리에는 악셀과 연애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악셀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고 헤어지고 나서도 나는 아직까지도 당신을 가끔씩 떠올리고 내 귀에는 가끔씩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렇게 악셀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는데요. 근데 이 영화 제목이 저는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이잖아요. 근데 진짜 올리에가 최악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근데 여기서 좀 더 정말 엑셀을 밟았던 게 뭐냐면은 올리에가 악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조언을 묻는 거죠. 악셀은 과거에 올리에랑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남자잖아요. 악셀은 그녀와 함께 그 아이를 낳고 싶었던 남자인데 올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냐면서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무섭고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도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악셀이 당황하죠. 근데 악셀이 아직까지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서양상 또 이렇게 막 나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악셀이 올리에게 만약에 너가 임신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정한 사람이라면 그냥 뭐 아이를 같이 낳고 기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올리에는 악셀에게 응원과 힘을 받고 에이빈드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나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털어놓고요. 에이빈드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당신이 임신을 했구나. 우리 다시 한번 잘 이 아이를 키워보자고 서로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올리에는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아이였지만 아이를 에이빈드와 함께 낳아보기로 하는데요. 물론 올리에가 그 뒤로 악셀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 뒤로 악셀을 한 번 정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올리에가 악셀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악셀이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췌장암에 걸린 악셀은 날이 갈수록 더 몸이 약해지고 이제는 머리도 다 밀고 수염도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져가지고 정말 그 아픈 사람처럼 보였고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머리가 이렇게 다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쓴 거였죠. 거기다가 몸은 다 이렇게 빼빼 마르게 되고요. 너무 그 힘없는 정말 그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악셀이 이제는 모든 게 지겨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이 늘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를 걱정할까봐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지겹고 이걸 악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에게. 나는 당신과 살고 싶어. 나는 당신의 기억 속에 남는 게 싫어. 나는 당신이랑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서 나는 너무 슬프고 이 병은 나에게 너무 아프고 고통이고 나는 이 병과 싸우느라 늘 짜증이 나 있는 상태야. 난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난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게 난 너무 지겨워졌어 이제. 난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요. 이때 올리에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올리에는 악셀하고 다시 잘 될 수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렇게 올리에와 악셀은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악셀이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고요. 맞아. 사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악셀도 사실 너무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 말을 꺼내본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될 건 알지만 그냥 말이라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셀이 솔직하게 올리한테 이제 나는 악셀은 이제 며칠 뒤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악셀이 떠나자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올리에가 씻는데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신 테스트기가 완전 불량이었었던 거죠. 왜냐면 이 아이가 누군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 임신 테스트기가 고장이었어. 그래가지고 올리에가 에이빈드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둘이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올리에는 에이빈드와 헤어지고 자기 집을 갖게 되는데요. 자기 방에서 이제 글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종종 그런 촬영장에 가서 사진 찍어주는 일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걸 촬영하고 나서 그것들을 사진으로 담는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나도 좀 이해가 안 가서 뭘 알려주고 싶었던 영화일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걸까? 이 영화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이 영화는 그 성장에 관한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율리에가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악셀을 만나면서 성장을. 나 밴 한 적 없어. 나 진짜 밴 한 적 없어. 나 안 했어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나 밴 한 적이 없는데, 왜? 아니. 밴이 됐다고? 아무튼 간에. 울리에는 악셀을 만나면서 성장을 했고요. 에이빈들을 만나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되었죠. 이건 이제 이동진 작가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동진 작가님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였냐면은 그 주인공 올리에가 처음에 이 평론가님이시지. 아무튼 그 처음에 이 영화에 출연했을 때 엄마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 집에 있는 방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면은 올리에가 그 다음에는 악셀과 동거를 하면서 악셀의 집에서 악셀의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그 다음에는 에이빈드를 만나서 에이빈드의 동거를 하고 에이빈드 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혼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을 얻어가지고 오로지 자기 혼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올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성장을 한 그런 올리의 모습을 좀 그린 영화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되게 사랑을 하고 나면 좀 성장하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 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내가 뭔가 배운 게 있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과 트러블이 날 수 있고, 나는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창조님 어서 오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랑이 그냥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성장하게 되잖아요. 다음 연애는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또 끝나고 나면 그 사랑에서 뭔가 또 배워서 그 다음 연애는 좀 더욱더 좀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통해 뭔가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방을 전전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당당당당. 하지만 영화는 좀 어지러운 게 맞아요. 어지러워. 무슨 이야기 중이었냐면은 요런 이야기.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